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전부 폭락한 하루였지만 해석은 저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코비드 변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매크로 지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왜 이런 급락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의외의 시가 갭 다운 출발이 나왔고 장 초반 풋 382에서는 주문 사고까지 나섰어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매도가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자 개장 후 6분 만에 선물 지수는 보합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시장이 강세장인 경우에 해외 시장이 돌발 악재로 갭 다운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침 9시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려되는 흐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시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있었던 매크로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이 리스크 오프가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경위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해외 선물 시장은 이 서머타임 해제 이후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에 시작하거든요. 보통 개장 후에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지수 선물은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한 방향으로 리스크 오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8시 땅 개장하자마자 미국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가 모두 급격히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니케이 선물도 개장 전에 이미 마이너스 0.8%가량 빠지기 시작했고요. 또 호주 증시도 빠지고 잘 안 움직이는 엔화까지 움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모든 상품에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헤드라인에서는 그 코비드 베리언트로 이 아시아 주식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이 보츠와나에서 10명 나오고 남아공 확진자가 2,500명 그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이 변이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고 하는 건지 그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봤어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미국에 있는 디디 내리라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런 건 다 아니라고 보고 제가 며칠 전에 시황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땡스기빙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글로벌 증시 급락이 이거 하루 앞당겨서 온 거다. 이미 시장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들이 시장이 망가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게 어제 나왔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지역별 세션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의 하락이 장난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변동성이 터진다면 위아래로도 양쪽으로 다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 장 초반에 5분 만에 그 갭을 다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이후로 다시 시장이 내려가면서 옵션이 무섭게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진짜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11일 이후 누적된 개인이 어마어마한 양의 풋옵션 매도 그리고 그 거래의 상대방인 외국인 풋옵션 대량 매수가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손절매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년 중에 풋옵션 매수를 해야 할 때가 몇 번 없는데 바로 어제 같은 날이었어요. 물론 저는 대만 지수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좀 덜 빠질 것이라고 봐서 풋매도만 노리자. 그래서 풋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크로 트레이딩 하지 않고 한국 시장만 트레이딩하는 입장이라면 어제의 하락은 최소한 선물 매도라도 잡아야 되고 또 중간에 선물 매도를 그대로 오버나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만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또 12,000 계약이 증가를 했어요. 보통 장 마감 무렵에는 그래도 미결이 좀 풀리기 마련인데 어제 종가 때까지도 미결이 거의 풀리질 않았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달 22일 시장이 폭등을 시킬 때도 하루에 미결이 15,000 계약가량 증가를 했는데 그게 사흘 만에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권에서 숏으로 미결을 12,000 계약을 또 쏜 겁니다. 하지만 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는 생각보다 얼마 없었어요. 고작 5천억밖에 선물 매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마저도 마감 때는 어느 정도 줄었죠. 그렇다면 오늘 선물 미결 증가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오후 1시 이후에 개인들이 풋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을 델타 헤지로 커버하려고 선물 매도를 좀 늘렸다고 봐요.
하지만 옵션이 배가가 살아나고 감마가 살아난 상황에서는 선물 매도로는 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선에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일단 뜨는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지 뭐 선물로 해지를 한다? 아니에요. 제가 옵션을 세게 거래하던 시절에는 그 행사가별 미결제 한도까지 다 갖고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최후의 수단은 손절매였습니다. 이 선물로는 도저히 배가와 감마를 해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관이 네이키드 선물 매수인데 이거는 ELS 해지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또 굉장히 큰일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ELS 연계 해지는 밀리면 계속 물타기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낙인이 걸리게 되면 사정없이 포지션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매물인 거예요. 문제는 이번에 외국인이 풋옵션 매수가 너무 많아서 만약 이들이 진짜 옵션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 정도로 선물 매도로 밀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잡아서 정말 세게 갭다운 시키고 또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ELS가 손절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 10월부터 YTD 수익률을 지금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버텨왔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377.65포인트예요. 이거는 올해의 신저가입니다.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장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스탑로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탑로스가 스탑로스를 부르면서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포팔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 주말 사이에 뭐 글로벌 공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글쎄 과연 정책 수단이 남아있을까요? 유로존은 이미 계속 QE 중이죠. 파월은 인플레 때려잡겠다고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까지 거의 확정된 상황인데 어제 하루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또 테이퍼링 나가릴까요? 저는 시장이 케이아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이럴 때는 리스크를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이 말미에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목요일에 도지가 나왔어요. 미국 땡스기빙으로 거래가 한산한 상황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도지가 나왔는데 한국 시간 9시 15분에 독일 지수 선물이 개장을 할 때 갭다운 마이너스 0.5%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닥스 선물이 15,800선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오후 2시까지 한 번도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기록한 저점들을 모두 깨버리게 되었는데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스탑로스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시장 개장 후 순식간에 15,300선까지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11월 MTD 수익률을 모두 반납한 상황에서 갭 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당연한 거고 스탑로스 이후 다시 15,500선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후에 계속 힘이 빠지면서 새벽 6시 마감할 때는 닥스 선물이 15,000 초반선까지 밀렸어요. 지난 10월 13일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된 거죠. 금요일 하루에만 독일 지수 선물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고 일본 선물은 하한가인 마이너스 5%를 찍어버렸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이고 통화시장과 상품시장은 더욱 난리였습니다. 우선 저는 오지달러가 아침에 스탑로스에 걸려서 제가 그동안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뷰를 꺾어버렸어요. 오지달러 스탑이 나가고 나서 바로 구리를 매도했습니다. 제 논리가 틀린 것이라면 구리와 기름 같은 원자재가 밀려야 되는데 기름은 이미 콜매도를 갖고 있었고 또 구리는 포지션이 없었는데다가 거의 밀리질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숏을 잡게 된다면 업사이드 이익이 포텐셜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숏을 잡았습니다. 구리와 기름은 모두 아시아 세션에서는 얼마 밀리지 않다가 유럽 세션 시작되면서 빠르게 하락을 했고 특히 기름은 여러가지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유럽 세션에서는 스탑로스가 막 계속 나오면서 73달러에서 한번 멈추고 그리고 미국 세션에서 또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67.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제가 이 두 가격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73달러는 펀더멘털로 밀린 거라고 봐요. 그런데 68달러대까지 밀린 것은 이건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기름 풋옵션 외가격이 1000% 그리고 심하면 3000% 난 것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죠. 기름 마감이 68달러인데 외가격 풋옵션이 크레딧 레이쇼 스프레드가 행사가 5달러까지도 나옵니다. 이거는 사우디가 오일 전쟁 했을 때의 첫 하락과 같은 수준인데 지금이 과연 오일 전쟁 때와 같은가를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상품 시장에서 또 하나 볼 것은 골드였습니다. 골드는 리스크 오프 현상에 따라서 아시아 세션부터 빠르게 상승해서 유럽 세션에서 1816달러까지 급등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후로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세션에서는 1780달러까지 깨지기도 했는데 멤버십 회원분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스크 오프가 진행되면 골드를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스크 오프가 진짜 심해지면 닥치고 현금이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롱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차라리 그냥 지금 있는 위험한 자산들 뭐 구리 같은 거 때리십시오. 이런 거 매도한 전략이 더 낫다고요. 특히 오늘처럼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리스크 오프일 때는 사실은 뭐 포지션을 키우거나 뭐 어떻게 해지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와 유로화가 급등을 했는데 둘 다 그동안에 과도하게 눌렸던 통화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가 있는 상황에서 스탑로스가 나와서 저는 급등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 이야기도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쓰였어요. 이 유로화가 급등을 하는 것이 달러화가 망가져서 급등하는 것과 유로존이 좋아서 좋게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급등을 하는 것,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폭락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자의 경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저는 다음 주를 봤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로화가 이번에 첫 반등을 했는데 이거 글로벌 증시 폭락과 함께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건 상승 전환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 코비드 변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퍼지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급락하면서 이거는 세계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 증시가 지역별로 YTD 수익률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을 확정 짓고 북클로징을 하고 싶은 쪽에서는 트레이딩을 더 과격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하락이나 세계 증시 하락에 비해 생각보다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쪽도 있고 또 조기 마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드디어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13일 이후의 상승 추세가 유럽 시장도 모두 반납했다면 러셀도 10월 13일 이후의 상승을 모두 반납했어요. 나스닥이나 S&P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지만 20일 이평선을 세 번째로 봉으로 깼다는 것에서 하락 추세에 전환됐다라고 보고요. 본격적인 하락은 역시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보고 풋옵션 프리미엄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대부분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맥을 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주식들을 생각해보면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아마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홀딩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 이들 종목들 보시면 이건 미국 소비 경기가 꺾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소비 심리가 꺾이는 것은 곧 중국과 이머징이 실적 악화를 의미하죠. 이게 언제 살아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올해 광군제 그러니까 11월 11일의 쇼핑 시즌에 증시가 반응했던가요? 별 반응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죠. 그때 뭐 실시간 매출 현황 막 나오고 막 증시가 기대에 부응할까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의 미국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모더나 주식이 20% 급등을 했는데 코비드 변이 때문에 급등을 했다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유럽이 확진자 증가로 조심스럽게 숏 커버링이 나오다가 오늘 제대로 커버링이 나온 것일 뿐 이게 다시 전 고점에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파이저는 전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갈 거라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증시 하락을 비롯한 글로벌 리스크 오프 현상이 새로운 코비드 변이 때문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경고했던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이 높은 변동성이 증시로 언제 전이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트리거 하나만 나와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비드 뉴스로 터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파이저나 모더나나 이거 올라온 거 이런 거는 숏 리스트에 올려놓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동안에 계속 눌리던 미국 장단기 채권이 모조리 급등을 했어요. 과도한 채권 숏에 대한 언와인딩이 언제 나올까 하던 차에 급등이 나왔죠. 저는 장기물 30년물 같은 거는 한참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비드 문제 말고 유가가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원자재 투기 수요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자연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장기 채권 매도의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채권이 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야간 선물 기준 갭 다운이 마이너스 1.8% 이상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현물 호가 공백 부족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가에 형성된 콜옵션을 바로 매도로 쫓아가게 되면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실현 여부를 잘 관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갭이 크게 나오면 변동성이 실현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손절매가 나온지 아니면 더욱 강한 풋옵션 매도 물타기가 나온지를 봐야 돼요. 아주 옛날에는 이 옵션 증거금이 실시간 계산되지 않아서 아침에 추가 증거금이 떠도 뭐 증거금 증가 청산 주문 허용 신청을 딱 하고 포지션 막 뜯어붙이거나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실시간 옵션 증거금 제도를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옵션 증거금 규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얄짤없이 장 초반에 손절매를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언더슈팅이 끝난 다음에 지수가 반등을 시도할 거라 봅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월요일 개장 전 분위기를 파악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멤버십 회원들께 개장 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계속 숏뷰를 보고 있어요. 변동성은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저는 블랙이 나올 수 있다고,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요일 개장 상황 보고 결정해야겠지만 일단은 콜매도를 더 늘릴 계획이고요. 풋옵션 매수는 아직은 좀 더 변동성이 가라앉아야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미 변동성은 레벨업을 해서 이번에 찍은 15포인트가 또다시 바닥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이 하루쯤 세게 밀린다 하더라도 계속 추세적으로 죽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물 국채 선물을 매수할 계획인데 이거 레버리지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매수하지 못하겠지만 시장이 계속 망가진다면 저는 장기 채권 급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구리 매도와 기름콜 매도는 그대로 보유 예정입니다. 난데없는 변동성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제가 매크로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것이 이런 사고의 냄새를 잘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시적인 개별 종목 이슈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진짜 위험이 다가왔을 때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은 매크로 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선물이나 옵션 매매를 혹은 해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매크로 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갖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